먼저 함께 오늘 공부할 교단품 4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안 견문에 익은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 등을 이루는 것이라.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동지 사이에도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사람이 그 익히고 아는 바가 달라서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혹 모르거나 지방의 풍속이 다르거나 신구의 지견이 같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서 저 무시하며 심하면 미운 마음까지 내게 되나니 이는 그 특성을 너른 견지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꼭 허물이 있어서만 남에게 흉을 잡히는 것이 아니니 외도들이 부처님의 흉을 8만 4천 가지로 보았다 하나 사실은 부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요 그 지견과 익힌 바가 같지 아니하라.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한 연고니라. 그런즉 그대들도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톡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네, 가정의 달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도반님들이 함께 대면으로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동현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소와 염소라는 동시를 썼어요. 그 소와 염소는 둘 다 속과 동물이죠. 그래서 같은 듯 하다가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그만 게 건방지게 수염은 또 그 뿔은 뭐람? 그러자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엄마하게 네, 아주 짧은 동시였습니다. 이 동시에서는 어른 소와 아기 염소가 서로의 생김새와 울음소리를 두고 투닥거리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는 염소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이나 가질 법한 수염과 뿔이 달려있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염소 또한 소가 다 큰 어른임에도 엄마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모습이 참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어떠신가요? 수염과 뿔 달린 염소가 이상해 보이시나요? 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죠. 또 엄마 하며 우는 소의 울음소리도 이상하십니까? 네, 그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어려서부터 수염과 뿔을 단체로 살아가야 하는 외적인 특성이 있고 또 소는 천성적으로 엄마 하며 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이라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개인이나 사물 등이 지니고 있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말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지속적인 행동 특징 또는 반응 경향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염소는 수염과 뿔 달린 본래의 모습으로, 소는 엄마 엄마 하면서 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각각 자신들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성을 살려가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성들을 그대로 보아주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의 특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상 상대방의 특성 때문에 아무리 괴로워하고 백날 고민을 해봐도 상대방이 자각을 해서 그 특성을 고치지 않는 한 결국 극락과 지옥을 오가며 상처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까 함께 봉독한 교단품 4장을 참고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하면 그 특성들을 살려가면서 정다운 도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다운 도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대방에게는 나와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들 하지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을 것 같지만 거기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물론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또 처한 상황도 다 다른데 어찌 나와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면서 살고는 하죠. 제가 총부에 살 때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는 한 동지와 점심을 먹으러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방에 첫 신호등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교무가 저에게 아주 급박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밟아! 지금 밟지 않으면 우리는 몇 분을 더 기다려야 돼. 라고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구는 그 동지의 말에 아주 짧게 고민을 했지만 저는 밟았을까요? 밟지 않았을까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기가 비난하듯이 저에게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야, 왜 이렇게 굼떠? 그러면서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무 생각이 없다느니,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모르느냐면서 그 신호등의 전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신호등의 색깔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 체계를 비롯해서 자신은 일찌감치 그 신호등의 불빛을 보고 밟아야 될지 아니면 서행을 해야 할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운전을 한다는 말까지 해줬어요. 순간 저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동지가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살지? 참 존경스럽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빠?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급하게 운전할 필요 있어? 신호등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제 페이스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도반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무의 성격이 너무 급한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느긋한 것 같아서 답답하신가요? 예,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저 교모와 나는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동지와 저는 출가 당시부터 같은 교당 출신으로 인연되어진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30여 년간 성불재중이라는 같은 서원 아래 교무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비슷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 운전하는 성향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할 때 취사하는 점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지와 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은 그동안에 서로 익히고 아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습관도 다르게 길들여진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가끔 자기의 의견이 100% 맞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또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 억지 주장을 하고 내 고집대로만 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아마 저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동지에게 벌컥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교무의 특성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즉, 그 교무는 저보다 성격이 급했고 또 자신이 촘촘하게 세운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고 또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성향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본인만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잘 알고들 계시죠? 예, 본인만의 특성. 남들이 좋아하는 특성도 있고 또는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별로 좋지 않은 특성들도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품성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더라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놓고 싶지 않은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젊은 교도님들 눈치를 보아하니 잘 모르겠다는 눈빛들이세요. 네, 아마 그 대부분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는 이런 자신의 특성이나 상대방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싸우고 투닥거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내가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저런 특성이 있네. 라면서 특성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돼갑니다. 이렇게 서로의 특성들을 알아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도반님들 자녀들의 특성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의 특성은 어렸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많은 종류의 검사를 어린 시절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검사들은 그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특성에 맞는 진학이나 진로를 코칭해 주기 위한 것들이죠. 그런 검사의 결과지를 아마 그가 나오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좌충우돌 성장기를 보내더라도 그 시절을 잘 봐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정다운 도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째로는 상대방의 특성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이 다른 특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 그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원수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부교무 시절에 정말 한창 젊어서 막 부교무를 나갔을 때 서울 가락교당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출가 서원을 한 남자 간사와 그리고 50대의 주임 교무님 그리고 저 셋이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가 제가 일을 시켜두면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평소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외모 가꾸기, 또 헬스 운동, 또 노래 연습에만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대체 쟤는 여기에 뭐 하러 왔을까? 라는 생각으로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켜두면 간사를 다그쳤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그 짝이었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그 간사를 움직이게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좀 다그치면 그 간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무님, 내일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꼭 해드릴게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제 머리에 스팀이 좀 올랐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간사가 전지와 매직을 들고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전지에 자를 이리저리 대면서 치수를 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표시를 해두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간사에게 시킨 게 훈련 일정표를 하나 크게 그려봐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저건 또 뭐 하는 짓이지 싶어서 보다 제가 관여를 했어요. 야, 일정표 하나 그리는데도 뭘 그렇게 센치까지 재가면서 그리냐. 자대고 그냥 쓱쓱 그으면 되지 라고 말을 하자 그 간사는 고집스럽게 세로, 가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일정표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완성된 일정표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일정표를 그려놓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그 간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 간사는 결코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빠르지는 않았고 일을 해내야 하는 날까지 미루다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마디로 게으름의 극치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간사가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간사의 특성, 게으르지만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특성을 인정해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특성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윽박지른다고 해서 내가 재촉한다고 해서 할 아이가 아니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하는구나. 그 후부터 저는 이거 언제까지 해주면 참 고맙겠다 라고 날짜를 정해주고 기다려주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과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비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특성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의 꼴이 보기 싫어져서 그 사람의 장점까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고 미워 보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대자대비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내 양에 안 차더라도 자꾸 칭찬도 해주고 또 특성도 인정해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서 꼴 잘 봐주는 우리 도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운 도반으로 살기 위해서는 셋째는 소통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대체로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네,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아예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남남처럼 살게 되죠. 남남처럼만 살아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원수처럼 원망을 하고 꿍 하면서 그래 언제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포기와 원망이 아닌 나 표현 전달법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중학생 딸을 둔 남자 교도님이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아예 사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딸과 아버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만 감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도반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얼마 전 맘스힐링 공부를 하는데도 한 도반님이 아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그 바람에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남끼리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관대하게 넘길 수 있는 것도 어찌된 일인지 내 자식 일이 되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는 신구의 세대 차이도 크지만 그보다도 한 핏줄이라는 이유로 기대치가 너무 높고 또 부모의 계획대로 자녀가 성장해줘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서로의 특성을 인정해주기도 쉽지 않고 소통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반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핸드폰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는 호모 포노 사피엔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이 스마트폰을 이 손바닥에 착 붙이고 내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는 우리 9세대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탈바꿈한 라이프 스타일로 지구 자체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접해야 할 물건들은 접하게 해줘야 훨씬 더 그들이 그 시대를 더 풍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사주고 난 후에 진짜로 소통은 시작해야 되겠죠. 무절제한 핸드폰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 딸과 적당한 규칙을 정하시고 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천천히 그 사용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나 또 딸아이의 관심을 분산시킬 다른 대안을 모색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소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불협화음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자녀와 막다른 단절을 하기보다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더 나은 지도를 해나가는 우리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의 교환은 대승으로 하여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상대에게는 대승의 정신으로 나와 다른 특성이 있음을 알고 또 그 특성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소통을 통해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특성은
소승의 정신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신의 특성은 어떻게 소승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좋지 않은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 습관들을 떼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를 믿어주고 또 잘 성장하도록 북돋아주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선배님들도 있어서 그 어린 시절에는 무리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 사회에 발을 딛고 특성이 전혀 다른 상관이나 후배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그 특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스스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내 절부처를 내가 잘 위해야 남이 잘 위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고 삽니다. 우리 도반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은 안 보려고 해도 왜 그리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정작 내 자신의 허점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살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실정을 간파한 대종사님께서는 남의 시비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살피고 고쳐나가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가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대종사님께서는 유무념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유무념 대조를 하루하루 하고 계실 텐데요. 대종사님께서는 교단 초창기에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계문과 솔송 요론을 통해서 유무념 대조를 시키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좋지 않은 특성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바른 방향으로 바꿔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년법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딱 맞는 금하는 조목을 정했다고 해요. 그 조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벽에 낙서하지 말 것, 산업부 김치독에 김치 꺼내 먹지 말 것, 나무를 꺾거나 벌레를 함부로 죽이지 말 것, 불장난하지 말 것, 높은 나무에 올라간다거나 깊은 물속에 들어가지 말 것. 도반님들도 어린 시절에 이런 장난 많이 해보셨죠? 예, 이런 철들지 않은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금하는 조목으로 유무념을 지도하자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도반님 스스로 자기의 특성을 고쳐나갈 유무념을 하나씩 만들어주셔서 날마다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승의 정신으로 철저히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수 위다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알고 또 상대방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정다운 도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도반님들 되시고 또 자신 또한 유무념으로 자신의 좋은 특성은 점점 더 살려나가고 좋지 않은 특성은 줄여나가면서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도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재화 시인의 사람이 위안이다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위안이다. 박재화. 살다 보면 사람의 무너지는 날 있다. 사람의 다치는 날 있다. 그런 날엔 혼자서 산을 오른다. 해걸음까지 산에 오른다. 오르다 보면 작은 맷새물이 언덕을 넘나든다. 그 서슬에 들찔레 흔들리고 개미떼 숨죽이는 것 보인다. 그림자 없이 내려오는 숲, 순한 짐승들 어깨에 비비는 소리 가득하여 사람의 무너지는 날에도 사람은 그립고 사람의 다치는 날에도 사람은 위안이다. 감사합니다.